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왔는데, 그러다가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저희 사직 터널을 지나오는데 사직 터널 입구에 한마디 쓰여 있더라고요. 터널 안 굽은 길. 그래서 터널이 안 굽었다는 얘기인지 터널이 굽었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표지판들은 가급적 애매성이, 앰비규어티가 없게끔 써두는 게 사람들이, 왜냐면 순식간에 녹수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딱 보고서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헷갈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국어 정보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정보 처리 기술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형태수 분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분 분석, 책자에 있는 부분 분석에 대한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조금 더 준비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 10년, 15년 전부터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보화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인포메이션 on your fingertips, 손끝에 정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아마 손끝보다는 마우스 끝에 정보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 나올 당시에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눌렀어야 했었지만 지금은 키보드보다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정보화시대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보화시대가 뭐냐, 도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시는 분들 별로 없겠죠.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전자화폐를 사용한다든지 홈쇼핑이나 홈뱅킹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보화 시대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활 패턴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채팅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구시대라서 거기까지는 신세대가 아니라서 핸드폰으로 채팅까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하나씩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그게 쉽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 차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 나는 내가 한 30년, 40년 살았으니까 그동안 배울 건 다 배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응을 안 하시려고 해주시고, 나는 아직도 평생 죽을 때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또 젊은이들이 누리는 이런 많은 혜택을 나도 누리면서 살겠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하나씩 습득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정보시대 가장 큰 특성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고, 지방에 가서 차를 렌트를 딱 하루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아니라 한 6시간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휴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렌트카 업체 대표적인 그 큰 데 두 개 있죠. 그 물어봤더니 전혀 아무 차도 없대요. 큰 차든 작은 차든 봉고차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지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렌터카 업체들을 쭉 리스트해가지고, 렌터카 업체들이 전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들도 있지만 그 지방, 그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데들도 있어서 그 지역의 렌터카 업체 몇 군데를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전화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또 어느 렌터카 업체에 내가 원하는 차가 있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르겠다 그럼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이라고 해야 되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그 불편한 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 자체도 전부 다 컴퓨터만으로 되고 있고요. 사무실에 요즘은
PC 없는 데가 없고 거의 1인당 PC 하나씩은 다 주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지 않지만 생산 공장도 점차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뀝니까? 팜탑이라고 해서 손바닥. 예전에 캘큘레이터, 좀 큰 캘큘레이터만한 그런 걸로 해서 펜으로 쓰기도 하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심지어는 생산 공장마저도 조금 다른 모습의 컴퓨터지만 컴퓨터, 팜탑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예전에 그래픽을 쓰면 손을 놨었지만 지금 그렇게 써는 경우 별로 없죠. 워드 프로세서로 타이핑해서 하고 인터넷에서 전부 찾아가지고 보완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카피하는 사람도 있죠. 인터넷에 올린 걸 그대로 그러면 자기 자신의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모든 부분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의 컴퓨터. 지금은 예전엔 한 5년 전에는 한 서너 사람당 컴퓨터 한 대였는데 지금은 1인 1PC, 국민 PC니 인터넷 PC니 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한 사람당 컴퓨터 여러 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집에도 하나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이래서 여러 대가 아니고 심지어는 건물 안에도 컴퓨터들이 주변 막 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옷에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훗날 얘기가 아니고 몇 년대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우리 국어 정보 처리나 자연언어 처리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빌 게이츠가 사용자들의 습성과 특성을 알아내서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점점 쉬워지거든요. 그게 도스에서 윈도우 환경 차이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MS 워드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아리안 그래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조금씩 논익에서 보면은 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점차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져서 불편하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국어 정보 처리가 잘 되면 모든 걸 훨씬 더 사용자들이 의식하지 않고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조금씩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한 5년 전 얘기거든요. 세 가지 다 빌 게이츠가 한 얘기나 IBM 당시 회장이었던 거스너가 한 얘기나 노벨 회장이 했던 세 번째 얘기나 5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국회 도서관에 엄청나게 책들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디스켓 한 장에 들어갔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사이에 지금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디스켓이라는 것은 플로피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디스켓이나 하드디스크 이거 나왔지?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있는 원판이나 디스켓에 들어있는 원판이나 같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 한 장에 하드디스크 한 장에 요즘 30기가, 40기가, 심지어 50기가짜리가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사실 50기가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도서관은 다 들어갑니다. 미국의 도서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이 노벨 회장이 얘기한 모든 통신망들이 하나로 연결될 거다.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지만 그게 훨씬 더 그냥 데스크탑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이미 주고받는 것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자기기들, 뭐 TV나 냉장고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네트워크, 마치 지금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TV나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그렇게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멀리 출장 가서도 집에 있는 냉장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어정보 처리는 그중에 일부죠. 국어정보 처리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 시대에서 그 정보라는 부분 때문이죠. 정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작성할 테고 영어 사람들은 영어로 작성을 할 테니까 그 한글 정보를 뭔가 프로세싱을 해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글을 그 정보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특히 분석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국어정보 처리가 맡아줘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죠. 특히 이 밑줄 쳐놓은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밑줄 쳐놓는데요. 정보검색 시스템이라든지 기계번역에서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정보검색 기계번역 못지않은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국어정보 처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용자들한테 가시화되고 있는 이 말을 하는 것부터, 말을 알아듣는 것부터는 음성 인식 합성 부분이죠. 음성 인식 합성 부분은 사실 우리 국어정보 처리하고는 조금 또 다른 면이 있는, 상당히 밀접하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 얘기는 이따가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박경희 소장님께서 음성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어정보 처리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우선 한글 코드부터 시작을 하죠. 컴퓨터가 맨 처음 나타났을 때는 한글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영어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밖에 출력, 프린터도 한글을 출력하는데 그런 아주 불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글을 어떻게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한글 터미널 하면 지금 모니터죠. 모니터에서 옛날에는 한글 했으니까 그 모니터 한글 되게끔 해주는 그 작업하고 프린터가 한글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디터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성공한 기업이 있었죠. 큐닉스라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튼 한 10년 전에는 큐닉스라는 기업이 컴퓨터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지금 한국어 컴퓨터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여튼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한글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 다음 단계 스펠러, 한글 스펠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한글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 기계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어정보 처리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형태수 분석, 처음은 한글 코드 수준이고요. 두 번째가 형태수 분석 수준이고 그 다음에 동물 분석 수준, 의미 분석 수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죠. 여기 한글 코드는 참고로 제가 써놓은 건데요. N바이트나 3바이트는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조합형 예전에 한참 거의 모든 사람이 조합형 쓸 것처럼 하다가 정부에서 완성형, 케이스 완성형을 권장하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케이스 완성형 쓰고 있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유니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유니코드는 좋은 점이 다국어 솔루션,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려면 한국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 이 여러 나라 언어를 한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에디터에서 한 워드 프로세스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니코드가 아니면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짜하고 뭐 일본어 어떤 문자하고 겹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게 가짜로 봐야 되는데 뭐 일본어로 나오냐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유니코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그래서 이제 각 코드를 땅 따먹기식으로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한글 코드, 이 부분은 일본어 코드, 이 부분은 중국어 코드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한 모드 프로세스 안에서 모든 나라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라든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나모 웹 에디터 같은 것도 각 나라 솔루션들을 만들기 때문에 유니코드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 노수출하려면은 뭐 영어 메시지, 뭐 프랑스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유니코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를 사용했을 때 유니코드를 사용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파일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UTF-8이라는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영어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영어를 제외한 다른 나라 언어들은 다른 형태로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하면은 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UTF-8이라는 인코딩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전부 다 지금 가나다라 뭐 케이스 완성형을 쓰든 가나다라 보이고 그다음에 유니코드를 사용하더라도 뭐 가나다라 잘 보이고 그럼 됐지 뭐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혹시 한글 처리하다가 이건 케이스 완성형 코드냐 유니코드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될 일이 어쩌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면 나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EUSK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KS 완성형입니다. 근데 KS 완성형 코드는 한글만 KS 완성형이라고 하죠. 물론 한글 플러스 한자. 그럼 영문자는 그 포함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어 아스키 코드, 그다음에 뭐 하고 한글하고 한자하고 키워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언어 세트. KS 완성형 한글은 2350자만 딱 돼 있고 1, 2, 3, 4만 ABC도 없거든요. 물론 완성형으로 있긴 하지만 영어권에서 쓰는 ABCD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부분을 모아서 KR이 코리아의 약자고요. EUS는 Extended 코드라는 것이고 영문 코드, 그다음에 한글 국내에서 쓰는 한글하고 한자하고 기호를 통틀어서 EUSKR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EUSKR을 그냥 K에서 완성형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한글 입력 방식은 국어정보 처리 중 범주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핸드폰에서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죠? 무슨 천지인 방식이 무슨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어정보 처리를 전공한 사람이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생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어정보 처리라는 한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아무래도 국어 정보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잠어 빈도라든지 음절 빈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을 구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조금 1, 2년 전에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천지인 방식을 미리 특허를 하나 내놨으면 평생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고 그거 꼭 그때의 기회는 놓쳤다고 하더라도 한 1년 전에만 최근에 저기 언어가 거기
거기서 보완한 방식을 LG에 넣기로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 기회만 잡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었는데, 여튼간에 국어 정보 처리 관련해서는 곳곳에서 심지어는 핸드폰에서 한글 입력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본인한테도 보람이 많고 많은 사람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은 다른 나라 언어하고도 비교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 언어들은 많이 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한국에서는 형태수 분석 수준이 실제 활용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문 분석은 최근 들어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형태수 분석 문제는 웬만큼 다 풀렸고, 구문 분석에 대해서 한참 열심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구문 분석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거기에 뭐 논문 탑픽을 좋아한다든지 하면 아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면 좋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상대성 논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그 원리가 영원히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물리학하는 사람 중에 딴 사람이 그 다음에 만들었을 텐데, 딴 사람보다 아인슈타인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이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아인슈타인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구문 분석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국어 정보 처리 발전으로 기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기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국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뵙고 말씀드리면, 저희 컴퓨터 쪽에서 자연언어 처리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국어하시는 분들은 주로 인간 중심의, 아주 사실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일 자체가 컴퓨터 기반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사고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컴퓨터는 깡통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흔들어 봤죠. 소리가 나나요? 흔들어 봤더니 어떤 친구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그래서 깡통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원래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진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단순한 10진수도 아니고 2진수 처리를 못하는. 근데 그 2진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나씩 더 붙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2진수를만 사용할 수 있으면 10진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0101로 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6진수도 표현할 수 있고, A, B, C, D 문자도 표현할 수 있고, 한글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숫자, 뭐 정수, 실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부터 하나씩 추가되어가는 이런 형태의 기계이고, 원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컴퓨터가 번역을 하는데, 옛날에 그 엘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엘리자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한 30년도 더 되죠. 60년대 중반이나 후반쯤 될 텐데요. 정말 옛날 얘기죠.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못 살 때 상상이 힘들 텐데요.
그런 시절에 그 엘리자는 프로를 딱 데모를 했더니 엘리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건데 너 점심 먹었니? 라고 했더니 나 먹었어. 오후에는 뭐 할 거니? 나 뭐 할 거야? 이렇게 컴퓨터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데모를 보는 일반 사람들은 야 컴퓨터가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제 앞으로 5년이나 10년만 있으면 정말 사람이랑 똑같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밥 먹었니? 그러니까 너는 밥을 먹었니? 라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패턴에 맞는 문장이 들어오면 너를 나로 바꾸고 밥은 그냥 대로 놔두고 먹었니는 먹었다로 바꿔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규칙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인텔리전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 들어오면 무조건 너로 바꿔주고 언니가 들어오면 다로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또 처리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정말로 인텔리전트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또 구조를 뜯어보면은 내부에서는 기계적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NLP도 마찬가지고요. 형태수 분석을 하든 파싱을 하든 기계 번역을 하든 그 기계적인 수준, 즉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어 사전을 전부 파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단어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 하나씩 뭐 학생이라는 단어가 이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즉 그거와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뭐 머리가 지금 있지만 전부 다 잊어버리고 명사 동사 뭐 학생 학교는 남만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철수가 학교에 갔다라는 인물을 봤을 때 철수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가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학교도 찾아보고 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찾아본 현재 내가 사전에서 찾아서 방금 얻은 지식 그것만 가지고 문장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는 여튼 모든 걸 전부 다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런 기계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기적인 사고방식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학은 인간 중심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요. 차이점을 이렇게 언어 현상을 발견하거나 설명하거나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는지 의미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중심의 연구를 국어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 국어정보 처리, 자연언어 처리 쪽에서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되어 있는 그 지식을 가져다가 컴퓨터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어정보 처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국어학보다 훨씬 늦은 거죠. 지진화합니다. 국어학에서는 다 해결된 문제들을 국어정보 처리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사람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널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느냐 컴퓨터라는 기계 수준에서 출발하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어정보 처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단 수집하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우리는 문장을 보면은 명사, 동사, 조사 다 알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도 옷가, 각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올까, 갈까 하는데 사투리인가요? 옷가, 각가. 그래서 기억가를 어미로 보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튼간에 얘기 듣고 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 리스트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되고요. 수집된 것들을 정리해서 컴퓨터가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뭐 복합조사라든지 어절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어는 아어로 나오기도 하고 이응 동그라미가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탈락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그래서 언어 유형들에 대해서 그 언어 현상들에 대한 데이터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서 더 나은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그래서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런 데 있지만 말뭉치 구축하는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놨느냐에 따라서 그 애플리케이션 연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고달프고 힘든 일도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두고 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어학 관련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를 리스트만 모아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리스트 모은 이유는 그걸 가지고서 뭔가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꼭 걸리는 게 규칙하고 예외 처리거든요. 뭔가 규칙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적으로. 여하튼 보편적이진 않지만 스몰 그룹에 대해서, 조그만 그룹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냥 한두 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예외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외 처리해야 되나?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를 모아놓은 다음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마치 책상 정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정리하는 습관이 자기 몸에 만드신 분들 집에서 뭔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런 분들은 국어정보 처리 정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그러면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부사나 형용사라고만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예외 현상도 발생하더라는 거죠. 또는 그리고도 사실은 부사인데, 그러니까 약간은 이 차이가 뭐냐면, 물론 제 말이 틀렸다는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또는 그리고는 그냥 부사가 아니고 접속 부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접속 부사를 제외한 부사의 수식 대상은 부사 형용사다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거죠. 국어학하고 국어정보 처리하고는 예전에 국어학에서는 대충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형태.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어정보 처리는 그거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만큼 그러니까 학문이 한 단계 발전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튼 이렇게 뭔가 모든 걸 정확하고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편도 이 한 편 때문에 그것을 두 군데 찾아봤는데, 한 편이라는 게 명사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할 때 한 편이라는 의미가 있고, 뭐뭐 하는 한 편 할 때 이때 한 편은 부사인데요. 근데 부사 앞에 관용어가 짓는 한 편, 관용어가 온다는 게 좀 특이해서 써놓은 겁니다. 왜냐면 파싱하려면 이 파싱할 때 한 편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이 파서가 틀리게 분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현상들을 미리 데이터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정리를 잘 해놨으면 그러면 국어정보 처리할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국어학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만 국어정보 처리나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그러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아니 앞 거절하고 뒤 거절이 밀접하게 하나 행동을 정된 북한 맞춤법에 그쪽에서는 붙여쓰기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몇 개 그래서 써 놓아본 겁니다. 어쩌면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할 때도 아예 그냥 붙여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마음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언어 현상들, 특정 언어 현상 하나 딱 집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뭐 있다. 이런 자료들 자체가 보정고치는 상당히 그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정고치를 했는데 우선 형태소 분석은 보정고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형태소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더라도 형태소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은 뭐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로 형태소들을 분리하는 거고 형태소 분리하는 작업하고 품사 인식하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 뭐 학교에 그러면 학교하고 애하고 형태소 분리해 주는 거고 학교는 명사 애는 조사 이렇게 품사를 인식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방법은 기계적으로 다 분리해 보는 거죠. 사전 찾아가면서 학교가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교애가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애 자체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조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미 사전에 나열되어 있는 명사, 대명사, 동사형용사, 조사어휘 이런 것들 찾았더니 애는 뭐 조사더라, 느는 조사도 되고 어휘도 되더라, 학교는 명사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조합해서 봤더니 학교 명사하고 애 조사가 오면은 학교는 명사고 애는 조사를 분석하면 된다. 이런 기계적인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불규칙 처리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형태분석 사전 예를 이건 항상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구현할 때는 이런 글을 따라가고요. 가는 명사 N이 될 수도 있고 동사 중에서 intransitive 자동사가 되는데 RG는 불규칙, 거라 불규칙. 사실 거라 불규칙 표시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사전을 만들 당시에 국어사전 타이핑에서 변환하다 보니까 사전에 거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 포인트 들어가 있었는데 거라 불규칙하고 너라 불규칙은 가다, 오다로 끝나는 놈들은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사용되지는 않고요. VX는 보조용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다자는 어미이기 때문에 다를 빼고 가라는 시내가의 가라는 명사하고 가다라는 동사하고 스템이 같아져버리죠. 가자를 빼면 그래서 이제 이 가에 이렇게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게 되는 이런 형태고요. 여튼 이런 아주 기본적인 형태분석 사전을 이용해서 형태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분석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교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석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야고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러면 이 방법 자체도 형태분석을 만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오른쪽 끝에서부터 조사 또는 어미를 분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어미가 분리됐을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분리하고 불규칙 원형 복원하고 불규칙 원형 복원을 하고 스럽으로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가 사전에 있으면 바로 끝나지만 없을 경우에는 스럽을 정미사 분리한 다음에 사랑 명사를 근데 이제 형태분석에서 중의성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는 가시는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결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다도 있지만 가시라는 명사, 가시다의 동사, 냄새가 가시다, 갈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옳은 분석 결과 4개만 딱 생성해주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후보를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4개가 사실 실제 옳은 결과를 위에 4개가 옳은 결과이긴 하지만 밑에 5, 6, 7, 8 4개도 사실은 분석 과정 중에 시도해봤지만 그건 틀린 결과, 판단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면 김치라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 2번 이것이 김치라면 라면이 그냥 무생경도 있고 이다가 생각해서 이라면 라면을 어미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두 가지 김치라면 먹겠다 그런 경우하고 이것이 김치라면 좋겠다고 다르죠. 그래서 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한 5년 전에 아니지 한 10년 전에 김치라면 분석했으면 1번, 2번만 나와야 되고요. 요즘 분석을 하면 10번도 나와야 되죠. 왜냐면 라면 중에 김치라면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형사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예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 분석 결과 1개 또는 2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트라이를 많이 해본다는 거죠. 3번, 4번, 5번까지도 트라이를 해봐서 이런 것들이 선택이 안 된 이유는 1번, 2번에서 김치는 명사, 빨간 표시를 된 게 사전에 명사로 표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명사하고 조사, 명사의 이다를 복원한 다음에 라면 이건 이제 어덜 형성 규칙에 맞고 각각의 사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1, 2번 나오는데 3번부터 나머지 것들은 이 2로 표현된 것은 어미들은 있지만 앞에 어간들 김치가 동사가 있느냐 김치다 없죠. 김치라 동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시도만 하고 그냥 그래서 결국 생성을 안 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방법은 이건 진짜 구현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어 독립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든 나라 언어에 대한 해석 분석 방법, 사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규칙 기반으로 이루어져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규칙 기반의 기준을 쓰는 이유는 지금 한국 형사분석이들 대부분이 규칙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 그리고 이제 규칙 기반이든 사전 기반이든 크게 이 형태수 분석 또는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어떤 분석이나 생성과 관련된 구어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은 규칙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 그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전하고 규칙은 사실 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여러 가지 이 그룹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되는 규칙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사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현상들이 요 현상들에 대한 게 한 100개가 있는데 100개 다 그냥 사전에다 넣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영한 번역 시스템을 만들 때 규칙으로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번역해라. 규칙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그냥 사전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모든 문장을 다 넣는다는 거죠. 어쩌면 나중에 기계 번역 시스템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들을 전부 다 넣고 그 다음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만 찾으면 다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번역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이링걸 사전. 바이링걸 사전에 없는 것들은 전혀 번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매치되는 것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사라든지 수식어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사전 찾아서 번역된 게 있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수식어들 대충 번역해 가지고 중간에 삽입해서
분석 결과를 내는 이런 방식의 이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인지 사전인지 문제는 단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정확도가 높으냐라는 그것 때문에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규칙에는 그런 방식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형태 분석할 때도 불규칙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처리하거든요. 즉 사전에는 아름답밖에 없는 거죠. 아름답은 형용사고 비읍 불규칙이라는 표시를 해주죠.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만든 형태 분석기는 아름다우까지도 사전에 넣어주죠. 아름답도 있고 아름다우도 있고 그래서 구별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아름답은 원형이고 아름다우는 아름답의 그 변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을 할 때는 한국 어절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절들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를 조금 나열해 본 건데 이건 어절 유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개까지 정도로 가장 단순화시킨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또 다루기가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가볍게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선어말 어미도 없죠. 왜냐하면 선어말 어미는 어미의 인포메이션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서 어떤 어절 패턴과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다 앞에는 에서부터만 온다라고 해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올 텐데 여하튼 사람 아니지 학교에서였다 이런 경우 때문에 패턴을 넣는 건데 요즘 보니까 특수한 경우에 다른 패턴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다 앞에 웬만한 부사는 다 올 수 있는 이따가 얘가 나올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품사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형태 분석할 때는 주로 대분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면서 파스에서 사용한다든지 기계번역에서 사용한다든지 말뭉치를 구축한다든지 할 때는 주로 중분류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소분류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르죠. 현재 수준이 주로 대분류나 중분류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절 형성은 저희는 좀 신기하게 나오네요. 형태 분석할 때 어절 패턴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체어로 시작한 경우, 용어로 시작한 경우, 부사나 관형사, 감탄사로 시작한 경우들이죠. 이게 체언디언 부사가 오고 용어진 어미가 오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좀 크로스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나오면 저쪽으로 딴 데로 가기도 하고 하다대다스럽다가 오면 어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조금 더 정확하고 국어 정보 처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더 어절 형성자 이걸 잘 만드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절 패턴 처리를 지금 완전히 안 되더라. 다른 좀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 분석 얘기를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형태 분석 결과를 생성할 때는 그냥 제가 원형 보건법이니 원형 부족법이니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어절 자체에 있던 그대로의 형태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기본형으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사람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형태로 출력할 건지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해서 원형으로 출력하는 경우 가서인데 어자가 보존된 걸로 출력을 한다고요. 만약 이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을 한다면 어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서 왔다도 원형으로 한다면 왔다가 될 텐데 사실 동그라미 없는 아치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거 케이스 완성해서 뺄 수가 없어서 영자를 넣어가지고 요 뺀 걸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원형 그대로 찍으려면.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출력이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방법을 해봤더니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친숙한 것은 아어만 원형을 복원해주고 나머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분석 결과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분석하다 보면 뭐 틀린 것도 있습니다. 미분석, 과분석, 뭐 아까 김치라면이 김치만 나오는 그런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의성 문제는 분석 결과 여러 가지인 경우에 하나를 선택하는 하나만 선택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쉽지 않은 거라서 중의성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웬만큼 해결되어 있는데 태깅 시스템이라고 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몇 가지 문제점들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20분 남았네요. 아까 형태소설 하다 보니까 아까 에서이다, 뭐 붙어이다, 에서부터이다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10년 이상 해오면서도 거의 10년 만에 발견한 너무 무지했나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걸 최근에 봤는데 그래서 이제 문장을 안 써놓으면 서류상으로이다 저는 어색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써놓는데 여기서 이가 빠져도 이렇게 됩니까? 될 것 같아서 바로 이런 문제들 여튼 그만큼 언어 현상들은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맞는 이런 경우들이 하나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기계적인 거하고 약간 모순된 점이 있죠. 기계적이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해야 되고 이거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새로운 것들 나타나면 처리해야 된다. 약간의 양면성이긴 하지만 같은 예외 현상들은 별도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이 문장이 없이 가다가이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철수가 여기를 만난 것은 왜 가다가 이게 맞습니까 정말로?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석연찮은 기분이 드는 위에서이다는 가끔 사용되긴 하지만 가다가이다 가다가다 이가 빠지면 가다가다죠.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과 오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과 오가가 혹시 표준말인가요? 아마 사전에 사투리로 등록이 돼 있었겠죠. 기억가 맞나요? 거기까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국어사전을 인터넷상에서 봤더니 기억가가 엔트리로 올라가 있길래 나의 대목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분들은 각도가 들어오면 형태소설을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컴퓨터 하시는 분들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형태소설 분석만으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기본형만 추출해달라, 명사들만 추출해달라 그런 정도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사형용사도 추출해달라 요구가 있고요. 그런 일들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명사는 분해해주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다음 한영, 한일 기계번역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스펠러, 스펠 커렉션 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요즘 업체들에서 B2B 들어가는 업체들 지식처리 시스템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음성 합성하는 데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음성 합성에서는 필요한 이유가 좀 다르죠. 합성할 때 기계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고저장단, 운율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긴 문장을 어디서 끊어입을 건지, 그다음에 어떤 단어를 더 강조해서 합성을 해줄 건지, 그런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하기 위해서 형태 분석이나 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나열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죠. 한국어 분석이나 한국어 분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컴퓨터 구현 관련된 느낌하면서 이건 이제 형태수 분석기를 이용해서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을 만들어 본 예를 보여드리는데, 자동 띄어쓰기는 우리가 뜻을 전혀 무시하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할 때 그냥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입력은 블랭크가 전혀 없는 블랭크가 없는 그런 얘기였고요. 지금 이 블랭크 들어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돌면서 블랭크를 자동으로 삽입을 해주는 거죠. 이제 파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A하고 나 사이에 블랭크가 들어가 있는데 나하고 타 사이에 잘못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실제 평균 띄어쓰기 정확도보다 좀 좋은 부분을 보여드린 거겠죠? 데모 시스템은 항상 좋은 부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쓴 글이다 보니까 자동 띄어쓰기도 잘 되게끔 된 모양이죠. 실제로 아무 텍스트나 갖다가 자동 띄어쓰기를 해보면 이 정도 정확도보다 이보다 좀 낮습니다. 정확도가. 근데 이제 이런 자동 띄어쓰기 하는 것도 실제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작성하겠지만 아이디어나 어떻게 하면 자동 띄어쓰기 잘 될 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각 임의의 두 음들을 지금 연세 말뭉치나 말뭉치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빈도를 카운트해 보는 거죠. 다 나가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자동이라는 도움들이 있다. 그러면 자하고 동 사이에 블랭크가 들어간 경우 몇 번, 블랭크가 안 들어간 경우 몇 번. 그다음에 자동의 왼쪽에 블랭크가 들어간 경우 몇 번. 자동 오른쪽에 블랭크가 들어간 경우 몇 번. 빈도수 카운트를 가지고 확률 계산해서 적당히 확률 값을 조정해 보면 웬만큼은 맞습니다. 웬만큼 맞는데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충 추정한 블랭크 위치 가지고 형태 분석을 해봐서 형태 분석이 잘 되면 성공이면 그냥 맞다라고 간주를 하고 틀렸으면 이 형태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이 공부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거 하나 더 붙여서 뭐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만 하더라도 자동 띄어쓰기가 웬만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100%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확도를 높여주려면 예외 처리. 방금 앞에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에나 로나 다음에 뭐 타가 나오면 뭐 틀린 놈들이 많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후처리를 해줘가지고 수정해주게끔 이런 형태로 자동 띄어쓰기의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어떤 확률 계산을 하고 형태 분석기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어미, 음절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죠. 조사, 과 이런 것들은 주로 조사의 끝으로 쓸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때 조사 끝 다음에는 블랭크가 들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어절 빈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절 자체. 그래서 어절이란 말도 안 쓰잖아요. 어절이죠. 우리는 조사하기까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절이란 말을 쓰면 어절로 카운트를 하면 워낙 가지수가 많아서 처리할 엄두를 잘 못 내는데 요즘은 컴퓨터 용량, 그 처리 능력이나 디스크 용량이나 메모리 용량이 워낙 많아져서 어절 단위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즉 형태수 분석을 할 때도 최근에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문서들 100만 개 정도를 가져가다가 어절을 빈도별로 소팅을 해서 빈도수가 높은 것 50만 어절만 가지고 왔더니 그 50만 어절이 한 90% 이상 커버를 하더라. 그래서 형태수 분석할 때도 그 90만 어절에 대해서 이미 형태수 분석 다 해놓고 일단 그거부터 찾아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있나. 그래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분석 결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10%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이 50만 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형태수 분석기를 돌려서 분석 결과를 생성해 주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띄어쓰기 같은 거 할 때도 빈도가 높은 거 30만 어절 그럼 해가지고 이 비교만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빈도가 높은 놈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앞뒤에다가 링크를 넣어주는 이런 형태로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넘어가고요. 다음에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은 이제 예전에 주관심사했던 형태수 분석 문제가 웬만큼 다 해결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 그 구문 분석까지 되면은 그 활용 분야가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형태수 분석만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계 번역을 하더라도 번역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인터넷 검색할 때도 검색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문 분석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구문 분석을 해야 되죠. 영어나 다른 나라어는 다른 사람들이 텐데 주로 어떤 방법을 하는가? 구문 분석은 주로 문법이 가장 중앙을 만들기 때문에 이 확장 구조적 문법, Augmented Phrase Structure Grammar를 사용한다든지 HPS나 LFG, 모전 문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포멀리즘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게 한국어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연구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떤 분은 캐티고리라는 글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빠졌네요. 섭섭하실 텐데 안 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포멀리즘도 문제지만 저는 의전 문법이 좀 편하고 쉽고 단순하고 그러지 않느냐 해서 의전 문법 즉 지배 의전 관계를 중심으로 파싱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A가 A의 지배수가 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대인지 동의하는지 사용한다든지 A의 기술대 A의 동의는 A에 사용한다. 그냥 얼핏 봐서는 셋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수식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부사어의 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형형, 니은, 뭐뭐하는 무엇, 무엇을 찾는다는 그다음에 뭐뭐의 무엇, A의 B, C, D가 나왔을 때 A가 B면 C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상당히 구문 분석 문제가 쉬워질 것 같은데 대표적인 세 가지 수식 관계 관심 있으신 분들 연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서 이제 지금 한국어에 대해서는 파싱 자체가
발전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영어나 일본어, 뭐 다른 언어들, 웬만한 언어들 그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영어에서 특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어에서는 문법을 세울 때 확장 구구절 문법을 많이 씁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이 팟을 만들었을 경우, 컴퓨터 쪽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팟을 만들었을 경우에 확장 구구절 문법을 많이 쓰고요. 언어학 쪽, 미국에서는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팟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할 때는 주로 LF나 HPSG 그런 카테고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의존 문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구현 방법은 차트파서를 많이 씁니다.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의존 문법. 저는 의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어절간의 지배 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파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구문 분석은 미래의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그런 문장이 있을 때 어절들을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부르고요. 1번 어절의 지배소는 뭔가? 그래서 governor 1번의 governor는 무엇인가? 그래서 구문 분석은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7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미래의 소프트웨어. 그래서 4번이고요. 첨단 소프트웨어 4번.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6번. 5번 꼭 필요하다. 6번이죠.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7번. 핵심 기술이다의 지배소는 문장 전체의 헤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없다. 루트를 가상으로 루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0번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지배소를 파악하는 문제하고 그 지배소와 의존소 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이번 구문 분석은 핵심 기술이다. 7번인데 그것의 역할은 주어 역할을 한다. 제너티브 소유격 역할을 한다. 수식 역할을 한다. 부사어 역할을 한다. 그런 형태로 지배 의존 관계, 그러니까 지배소가 뭐냐 결정하는 그렇고, 그다음에 릴레이션이 뭐냐,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구문 분석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형태소 분석에서 형태소를 분리하는 문제하고 각 형태소의 품사를 인식하는,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로 구문 분석도 가장 쉽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지배소와 릴레이션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구문 분석이 간단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분 자유워진에 해당하는 언어들 잘 맞고요. 제가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파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 정보처리 컴퓨터 기반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나 컴퓨터 하나도 모른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언어학자들도 파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만 기술해주면 도구가 알아서 파싱 결과를 내줄 수 있고요. 즉 S는 NPVP, NP는 뭐도였죠. 이거만 기술해주면 파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되는지 문제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좀 문법 바꿔주고, 이런 형태의 도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그런 형태로 그 NLP가 발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전산 언어학이 상당히 발전돼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사회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으로 다르니까 우리는 전혀 당기고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형태의 그런 연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하는 사람들이 이쪽 사실 NLP의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 가면 월급 많이 주고 연봉제 사회라서 그래서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서 일을 하지 자기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아닙니다. 미국은 항상 돈 가지고 판단되는 돈 많이 벌어서 가져오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고 그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컴퓨터하는 사람들도 사실 NLP에 많이 관심 안 가졌었고 그리고 언어학자들도 그 컴퓨터하는 사람이 파서를 만들려고 하면 왜냐면 영어권에서는 파싱 중심이었거든요. 형태분석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파싱 중심으로 자연언어 처리가 이루어져 왔는데 파싱에서는 그래머를 가장 잘 알고 그 문장 구조를 잘 아는 그 그래머 처리가 가장 중심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하는 사람보다 언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대신 프로그램 짜는 것은 좀 힘드니까 그 그래머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컴퓨터 하는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 그 도구 위에서 문법만 기술하면은 파서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IBM에서 발달해온 PLNet라고 하는 게 있고 스탠포드 SRI에서 PATR 유니피케이션 베이스드 그런 워크벤치 그래머 라이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은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파서를 만드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지금 아까 컴퓨터 보니까 그 하버드에서 컨퍼런스 한다는 컴퓨터 들어있던데요. 군호 교수님하고 이호 교수님 같이 하시는 군호 교수님도 그 그래머 라이팅 시스템 위에서 문법 기술하고 사전 에디팅하는 사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파서를 만들고 계신 걸 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아무래도 언어가 그 영어처럼 HPS나 컨텍스트 프로그래머나 이런 걸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이런 점들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머 라이팅 시스템 도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환경 차이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또 이제 구문 분석 위주가 아니라 형태수 분석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형태수 분석 같은 도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주로 NLP를 해왔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협동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협동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연구소에서 하든 간에 누가 너는 뭐 했고 너는 뭐 했느냐 1년 동안 이걸 따진 사회라서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협동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 레포트 낼 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같이 말하라 그러죠. 그 경우에 누가 하나요?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컴퓨터 쪽에서는 그래요. 팀 프로젝트를 주면 그러면 사실상 한 사람이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잡일만 조금 더 들어주고 짐 좀 들어주고 타이핑 좀 해주고 인터넷에서 정보 좀 찾아주면 나 거의 혼자서 다 해.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학점 줄 때는 교수가 학점 줄 때는 네가 뭐 했냐 이렇게 상당히 따지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따지는 분위기여가지고 여튼 역할 분담해서 잘 하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도 서로 막 토론하고 둘이서 했으면 이 부분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난 잘못 없다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잘 됐으면 서로 좋은데 뭐 기업원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번역 결과 퀄리티가 뭐 90%가 돼야 되는데 70%밖에 안 됐다. 그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소재를 따질 때는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동이 좀 잘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환경의 차이, 또 언어 특성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방식하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진행되는 방식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관계에서 전산 언어학에서는 문법 기술을 위주고 문법 작성 도구를 컴퓨터에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PLN이라든지 KTR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연언어 처리에서는 이 문법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언어 처리 하는 사람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 해왔던 것이죠. PETR2는 간단한 예를 들면 유니피케이션 베이스 그래머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그래머뿐만 아니라 LFG나 HPSG, FUG, DCG 같은 여러 개의 문법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도구가 만들어져 있는 상당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아까 그 IBM에서 만들었던 그 피넬라라고 하는 이것은 확장 구구조 문법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PETR는 여러 가지 그래머 포멀리즘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가지 기본적인 파트로 되어 있는 네 개의 베이스 파트로 되어 있는데 유니피케이션 베이스드 패키지, 룰 인터프리터, 룰을 작성해주면은 해석해주는 파트가 있고 입출력, 파스트리 출력 파트가 있고 실제 그 그래머를 처리해주는 파싱해주는 차트 파서가 있고 그래서 이 PETR2는 그 SRI 스탠포드에서 했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보면 이 전산언어학에서는 다들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참여했죠. 아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만큼 전산언어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펀드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SRI에다가 전산언어 관련된 펀드를 엄청나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학문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한 거죠. 간단히 파승 관련된 말씀드리겠고요. 파승은 한국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PETR2나 피넬라피처럼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머를 작성하는 연구라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캐티고리를 그리거나 의존 문법이나 이런 것들로 파승을 할 건가. 네, 여러분들이 만약 한다면 이제 컴퓨터 좀 할 줄 아는 친구를 좀 잘 되게가지고요. 아니면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든가 이렇게 해서 도구를 간단히 만들어서 그래머를 수정하고 워레이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는 파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픽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한 가지 국어 정보실 관련된 요즘 관심사 중에서 문서 요약 부분인데요. 문서 요약은 왜 필요한가? 그 정보 홍수라고 하죠.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좀만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관심 있는 거라면 원보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이 많아질 그런 토픽이 하나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요약은 잘 하려면 문서를 다 읽어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사람이 써준 분이 잘하는 건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즉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을 생성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은 대표 문장을 추출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문장이 한 50개 있는데 그중에 한 서너 개만 추출해서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우리말로 접속부사라고 얘기하겠죠. 접속사는 뭐뭐 했다. 그런데 어쩌고 그러나 어쩌고 그러므로 뭐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뭐 했다 그렇게 중요한 테니까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접속사를 이용하는 거고 문장 위치. 신문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맨 앞에 한도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장 위치라든지 제목에 있는 단어하고 제목에 있는 단어는 중요할 테니까 제목에 있는 단어가 그 문장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몇 번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표 문장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나 말버리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해했죠? 이 얘기는 쓰여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정보 처리 하려는 마인드. 일단 기계적인 사고 같은 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저는 프로그래밍도 조금 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하여튼 컴퓨터하고 친해져야 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컴퓨터는 무서워할 것도 없고 뭐 왜냐면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다. 그건 일을 잘못 시켰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만들고 버그가 있게 만들었다든지 뭔가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잘못 작동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국어학은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이고 국어정보 처리는 어쩌면 국어학을 기반으로 했지만 조금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학문이든지 이렇게 가다가 가지가 치기도 하고 또 넓어지기도 했다가 좁아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국어학의 새로운 가지인데 저는 상당히 붉은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개척이라고 할 수는 없네. 하여튼 미개척된 문제가 엄청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면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국어정보 처리에 매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성이 예전 국어하고 조금 다르니까 예를 들어 언어 현상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선행돼야 되고요. 국어정보 베이스 기반으로 하면 조금 수월해지고요. 국어의 특성, 우리말 특성과 관련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튼간에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 한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국내에서 제일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아직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존의 국어에서는 휴먼 베이스로 학문 연구가 왔는데 컴퓨터 베이스로 했을 때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 베이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일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그런 보람 있는 생활을 할 건가 아니면 딴 데 가서 보람 없는 생활을 할 건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식의 처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선어머럼이라든지 품사를 정할 수 있어. 사실 선어머럼이라는 개념이 품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생성이론에서 얘기하는 뭐 어그리먼트라든지 텐스라든지 혹은 어머럼의 경우는 컴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소설은 그걸 응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구문 분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어머럼이라든지 어머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그리먼트라든지 텐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은 영어하고 어떤 그런 호환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이용했을 때 어떤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선어말 어미를 시와 섞게 4개로만 간주를 하고 해왔었고 그다음에 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도 결합형 자체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구문 분석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선어말 어미는 구문 분석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절 패턴을 기술할 때도 선어말 어미를 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어말 어미의 일부 인포메이션, 텐스나 이런 것처럼 일부 인포메이션을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그 인포메이션 가져다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간주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봤는데 이제 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말어미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보조사가 붙은 경우 안 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뭔가 노멀라이즈해서 조금 더 단순화해졌으면 하는 그래서 대표를 하나 주고서 에서다 그러면 에서라고 한다면 에서가 대표인데 에서에 는자가 붙은 놈 에서 도자가 붙은 놈 부터자가 붙은 놈 이런 형태로 뭔가 어말어미를 조금 어떤 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폼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파싱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프로세싱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는데 아직 일손이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은 또 안 받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일을 매듭지어 놓은 것은 의료산업이다. 근데 이건 이제 특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indefinite cleft sentence이기 때문에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게 아니라 포트된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의 모든 게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에서 이제 use,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된 거하고 mentioned, 포트된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I is a letter. 그러면 I 다음에 is가 나온다. 그건 이제 정상적으로 I am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용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철수가 말한 것은 무엇이다. 그럼 그게 모든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철수가 말한 것은 나는 배고프다이다. 철수가 말한 것은 어제 나는 집에 가이다. 이런 식으로 동사도 나올 수 있고 그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포트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50분 후부터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